네, 오늘도 시장의 금리 상황들을 미리 채권 시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권 플로우는 A판다 파트너스의 신연기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경기는 좀 식어가는 것 같은데 연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인하를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잘 해석을 하고 접목을 해야 시장이 좀 잘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무님께 좀 궁금한 것이 최근에 나온 내구재 주문과 관련해서 지금 PMI가 읽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경기가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어제 이제 발표했던 ISM PMI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그 미국 ISM 제조 PMI가 예상치 47.6을 하회한 46.7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13개월 연속 50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지금 침체 경로를 지금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좀 미국은 경제 구조가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30%고 또 서비스업이 70%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더 중요한 그런 지표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 발표한 ISM 비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52.7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시장 예상치는 52였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상회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ISM 비제조업 그 서비스업 PMI는 오히려 계속 지금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내구재에 대해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월요일 날 발표한 그 공장 주문, 10월 공장 주문 내역에 이제 내구재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월요일 날 발표한 10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3.6%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마이너스 2.8%였는데 그거보다 더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사실 이게 추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오히려 2.3%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3.6%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운송 부분인데, 이 운송 부분이 사실 이 내구재 주문의 하나의 바이어스입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주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항공기 주문인데, 이제 미국은 항공기 대표적인 회사가 보잉이잖아요. 근데 이 보잉 구매가 사실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대량 구매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에 대해서 이제 의향을 밝히면서 이제 내구재 주문 오히려 뛰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구재 주문만 보면 지난 10월 달에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는데 항공기를 빼면 사실 전월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재는 항상 항공기를 좀 빼고 보시는 게 바이어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좀 혼재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M과 더불어서 공장 주문, 내구재 주문도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내구재 주문을 볼 때는 이 구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주문은 크게 출하, shipm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재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고가 많은 게 굿뉴스이기도 하고 배드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고가 많았을 때 주문도 같이 많이 따라오면 사실 굿뉴스고, 주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재고가 쌓이는 상황은 경기 둔화를 이제 나타내는 시그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재고는 전월 대비 0.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주문도 거의 동수준 0.3%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ISM PMI와 그 다음에 공장 주문,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구재 주문까지 보면 결론적으로 경기는 2022년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사실이지만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표가 워낙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해석이 참 중요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거고 과열이 식어가고 있는 중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용도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지금 시장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늘고 있어서 고용도 이제 조금은 식어가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비농업 고용 지표 서비스 쪽에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볼까요? 졸트는 어떻게 보면 그 향후의 비농업 그 순고용 지수의 선행 지표죠. 왜냐면 구인 공고가 많이 나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핫한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구인 공고가 많이 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레벨, 이제 2달 전 졸트 발표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75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졸트가 한때 1200만 명까지 늘어났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50만 명까지 하락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트 수치를 좀 눈여겨봤는데, 어젯밤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졸트 예상치는 93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화해한 870만 명 정도 이제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제 750만 명으로 향해 가고는 있는데 거리는 좀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 추이가 지속되면 수개월 안에 그 레벨까지 도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임을 감안할 때는 또 그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는 경기가 둔화됐다. 그리고 서서히 식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긴축 통화 정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결국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수인 국제 10년 금리가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래서 4.2%를 하회한 4.17를 기록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졸트 발표 수치를 보면 졸트 발표 수치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 두 가지를 추가로 좀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상당히 강조를 해서 유명해진 지표인데, 그 노동부에서 이제 동시에 발표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1인 구인자당 실업자 수인데요. 이제 파월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요걸 역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업자당 구인자 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점은 1.2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역산을 해보면 한 0.83 정도 나오면 그 이상이 나오면, 경기가 좀 이제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수치는 한 0.7 정도 되고, 그걸 역산을 했더니 한 1.24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경기가 어쨌든 연준의 의도대로 이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구인자 수가 많아서 임금 압력에 그 부담을 주는 거는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는 sepa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paration은 저같이 이제 이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통 다른 회사에 좀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 20-30년 동안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이 퇴사는 나눠질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자발적 퇴사를 quit, 그리고 강제적 해고를 이제 layoff라는 단어를 써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사실 자발적 퇴사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구인자 수가 이제 그만큼 이제 구인 공고가 좀 많아지면서 내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반론인데, 이런 이제 자발적 퇴사가 좀 줄어들면 경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해고 같은 경우에도 많아지면 이게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자발적 퇴사는 전월과 차이가 없는 360만 명, 그리고 해고 역시 전월과 변화 없는 160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와 해고가 그렇게 큰 부담이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 공고의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는 있지만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고 고용지표 역시 서서히 식어가는 연착륙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이제 일종의 선행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될 이제 그 NFP 즉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시장에서는 이제 18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기 둔화의 기점은 이제 NFP 기준으로 한 10만 명 이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적어도 15만 명 이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고용 지표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년 1월, 2월, 3월에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용 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의 의도대로 조금씩은 식어가는 그런 관점이고 좀 내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보험성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준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개념인 건지 그리고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경기 과열, 또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많이 펼쳤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대표적 예인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자체에 대한 학습,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도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긴축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했을 때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현상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던 2006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터졌던 그런 경기 침체의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정보도 많이 이제 습득이 되고 이제 그동안의 학습 효과들이 있어서 경기 침체 징후가 일어나면 연준에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죠. 보험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보험이고 뭐 예전 그린스펀 푸시라는 단어가 또 유행했듯이 일종의 이제 경기가 이 정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줄 거야 하는 일종의 풋옵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1995년과 그 다음에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었고요. 먼저 이제 1995년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당시에는 이제 1994년까지 금리를 빨리 올려서 6%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그런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고 1994년에 멕시코가 사실 디폴트가 났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이슈가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미국 경기에는 안 좋아지는 영향을 주잖아요. 멕시코가 그 당시 또 나프타가 또 이제 협정이 맺어지고 멕시코에 이제 값싼 노동력들이 미국에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1995년 초가 되니까 이제 둔화의 느낌을 좀 받게 되고 결국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1995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결국 이제 위험자산이 엄청나게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당시 이제 10년 금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10년 금리는 8% 정도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금리의 그 보험성 인하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이제 종점 시점까지 약 한 200bp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당시에 이제 주식은 뭐 20%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둔화도 있지만 결국 물가가 충분히 잡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제 코어 PCE 기준으로 봐도 한 이제 2%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려도 물가에 대해서 다시 상승하는 부분은 없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2018년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2018년 9월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제가 채권 운용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금리는 중립금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 경기 둔화 시그널이 좀 나왔던 겁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금리 인상의 그 배경을 보면 과거처럼 물가가 올랐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어서 금리를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로금리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노란 점선 그래프를 보듯이 조금 올라가긴 한데 사실 코어 PCE 기준으로 2%에서 왔다 갔다 했고 2%를 하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할 사실 요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경기 상황도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계속 중국과 갈등을 빚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가가 20% 정도 급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같이 겹치면서 10년 금리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 3.5%에서 최저 한 1.6%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는 캐피큘레이션, 즉 이제 항복이 일어나는 거죠. 파월이 이듬해 1월 달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이제 하반기부터 경기를 보아가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금리는 급락을 하고 주가는 이제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랠리 상황을 저희 이제 경험했던 것이 이제 2019년 하반기였고요.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최고 2.5%에서 최저 1.75까지 이제 낮췄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1994년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가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말까지 총 5회 인하를 지금 이제 패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좀 앞서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또 연준 인사들은 함부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의 흐름이 1970년대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당시에는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물가 압력이 이제 하방으로 향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생산성은 물론 AI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 지금 이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정부 부채가 급증했던 부분은 결국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는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경기 상황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저 경기는 씻고 있죠. 근데 둔화를 넘어서 침체 우려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드라마틱하게 하락했지만 그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앞서 나가서 125bp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뭐 그 키는 사실 이번 12월 그 FOMC의 점도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원래 지금 현재는 50bp 인하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전에는 100bp였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75bp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경기는 연준이 그려놓은 둔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시장엔 지금 금리가 더 빠른 시점에 그리고 더 많이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해석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플로우는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